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신호의 시간 영역 분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신호의 주파수 영역 분석에 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에 포함된 특징 및 시스템에서의 입출력으로서의 신호의 특성에 관해서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학습할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와 관련된 용어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신호를 이용한 기본 연산, 그리고 시스템의 입출력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신호, 리니어 시스템, 코릴레이션 펑션 상관 함수에 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신호와 관련된 용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와 관련된 용어 defin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time average, 시간 평균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 XT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XT의 시간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간 평균과 관련된 기호는 allow bracket, 화살 가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브래킷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을 내는 수식을 define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성적 평균을 낸다는 것은 각 학생들의 성적을 더한 다음에 학생 수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호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호들을 모두 더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더한다는 것은 수학적 표현에서 적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기 신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신호인 경우에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주기의 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곧 전체 신호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기 동안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한 주기 적분인 것입니다. 한 주기 동안 t에 관해서 주어진 신호를 적분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한 주기 t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기 신호의 시간 평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신호는 항상 주기 신호만은 아닌 것입니다. 비주기 신호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한 주기를 무한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 신호의 평균 앞에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부분을 하나 더 삽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에 포함된 DC 밸류, 직류 성분을 구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을 구한다는 것은 그 신호를 평균 낸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평균 낸다는 것은 그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을 구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평균 전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인 것입니다. 에너지나 파워는 항상 제곱의 차원, 스퀘어의 차원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파워나 에너지는 스퀘어, 즉 제곱의 차원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V 곱하기 전류 I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V는 IR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I 제곱 R이 되는 것입니다.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R분의 V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저항을 1ohm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파워는 I제곱 또는 V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 전류의 제곱 또는 전압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항상 파워는 제곱의 차원이다. 스퀘어의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곱한 신호를 평균 내면 되는 것입니다. xt 대신에 xt의 제곱을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를 제곱한 다음에 적분하고 한 주기로 나누어 주면 신호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한 주기를 무한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 전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루트 민 스퀘어 밸류에 관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료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료치, 루트, 민, 스퀘어, 루트, 민, allow, bracket, 스퀘어의 연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RMS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먼저 신호 XT가 주어지면 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고 그 값을 다시 루트를 취하면 그것이 바로 시료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료치에 관련된 부분은 정연파와 직접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은 교류 전원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정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데 전압이 몇 볼트야 라고 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전압값이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극성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연파인 경우에 신호값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대체할 경우에 물론 최대치값, 피크밸류, 최대치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신호를 대표하는 값을 최대값으로 표현한다? 불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균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한 주기 적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연파는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한 주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면적과 음의 면적이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하면 0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균치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료치인 것입니다. 신호를 먼저 제곱하는 것입니다. 제곱한다는 의미는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 부분으로 변환한다는 것입니다. 제곱했기 때문에 나중에 루트를 취하면 원래의 값으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균은 제곱한 신호의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신호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루트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료치를 구하는 과정, 신호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고 루트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학습한 전력, 파워나 또는 에너지는 항상 신호의 스퀘어,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제곱한 후에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를 제곱한 후에 적분한 값을 다시 한 주기로 나누어 주면 에버리지 파워, 평균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인 경우에는 신호를 제곱한 후에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한 주기를 무한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회로 해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 데시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로 변환한다는 것은 전력이나 에너지인 경우에는 10로그를 취하고 전압이나 전류인 경우에는 20로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서키트, 회로가 주어진 것입니다. 회로의 데시벨 이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입력되는 입력 신호의 입력 전력이 P인인 것입니다. 회로에서 출력되는 출력 신호의 전력이 Pout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로의 이득을 구한다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인분의 Pout을 구하는 것입니다. 데시벨로 변환하기 위해서 10로그를 취하는 것입니다. 파워, 전력이기 때문에 10로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은 또 시료치, 신호의 시료치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압 시료치 또는 전류의 시료치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P인은 전압이나 전류의 제곱인 것입니다. 전압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인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Pout은 Vout, 즉 전압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V인분의 Vout 가로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곱은 앞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20로그 전압 V나 전류의 시료치, 입력 시료치분의 출력 시료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압이나 전류의 비율을 데시벨로 바꿀 때는 20로그를 취하고 전력의 비율을 데시벨로 바꿀 때는 10로그를 취한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인 것입니다. 신호의 크기를 데시벨로 나타내는 경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상대적인 크기를 데시벨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P0와 P1의 비율을 데시벨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0로그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력이기 때문에 10로그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V0와 V1의 상대적인 신호의 크기 비율 V0와 V1 전압이기 때문에 20로그를 취하면 데시벨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전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I0분의 I1을 구하고 앞에 20 로그를 취하면 그것이 곧 데시벨 값이 되는 것입니다. 전력 값이 2배가 된다는 의미, 즉 P1이 P0의 2배가 된다는 의미는 10 로그 2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10 로그 2를 계산하면 약 3.01이 되는 것입니다. 3dB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의 경우에 3dB라는 것은 전력값이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력값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전압 또는 전류의 경우에는 루트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루트 2 1.414인 것입니다. 전력은 전압의 제곱, 전류의 제곱이기 때문에 1.414, 즉 루트 2를 제곱하면 다시 2로 바뀌는 것입니다. 3dB인 경우에 전력값은 2배가 되는 경우, 전압이나 전류인 경우에는 1.414배가 되는 경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V0 제곱분의 Vn 제곱이, 즉 전력의 비율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전압의 비율은 1.414배가 된다는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2분의 1이 되는 경우입니다. P1 값이 P0의 반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분의 1의 10 로그를 취하면 약 마이너스 3.01, 마이너스 3dB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dB라는 것은 전압이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 전압 또는 전류인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 루트 2분의 1은 0.707. 전압 또는 전류인 경우에 0.707배가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3dB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호의 크기를 데시벨로 표현하는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증폭등으로 커지는 경우, 즉 입력 신호보다 출력 신호가 더 커진 경우에 10 로그나 또는 20 로그를 취하면 항상 양수 값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입력 신호보다 출력 신호가 더 크기 때문에 개인 이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시벨 값을 구한 결과가 포지티브 양수로 나오면 그 신호는 이득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 신호가 감쇄되어서 출력 신호가 더 작아지는 경우 10로그나 20로그를 취하면 항상 마이너스, 즉 음수 값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음수 값으로 산출된다는 것은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시벨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한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두 신호의 값이 같은 경우에는 로그 1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0dB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0dB로 산출된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 신호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로 표현하는 경우 자주 접했던 부분입니다. 소리 크기가 10,000배 커진 경우 우리 귀에 10,000배 커지게 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에 10 로그를 취하면 10의 4승이기 때문에 40dB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귀에는 40배 커진 소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에 관련된 단위, 특히 소리 크기와 관련된 단위를 데시벨로 표현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수에 비례하는 사람의 청각 반응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시벨과 관련된 단위 dBm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의 m은 기준 신호의 전력값을 항상 1mW로 설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 주어진 전력 레벨을 데시벨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준 전력을 항상 1mW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실제 파워 레벨을 계산한 다음에 10 로그를 취하면 그 값이 dBm이 되는 것입니다. dBm은 30 플러스 10 로그 액츄얼 파워 레벨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dB와 마이너스 3dB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dB가 산출됐다는 것은 개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출력 신호의 전력이 입력 신호 전력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압이나 전류인 경우에는 루트 2배, 1.414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3dB 이득이 산출됐다는 것은 신호가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보다 더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출력 신호의 전력이 입력 신호 전력의 0.5배가 되면
마이너스 3dB가 되는 것입니다. 출력 신호의 전압 또는 전류가 0.707배가 되면, 즉 루트 2분의 1배가 되면 마이너스 3dB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호의 분류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신호가 컨티뉴스한 특성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인지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특성을 갖는 디지털 신호인지,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 신호인지, 전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력 신호인지,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 신호인지 아니면 비주기 신호인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분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 시간 신호와 이산 시간 신호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스한 특징을 갖는 연속 시간 신호를 일명 아날로그 신호,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갖는 이산 시간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A번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시간 축상에서 그 값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신호의 크기 축 차원에서도 앰플리튜드 축 차원에서도 신호의 값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속시간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번 신호를 샘플링한 신호인 것입니다. 시간축 차원의 컨티뉴어스한 특징을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한 것입니다. 시간이 이산적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로축, 즉 신호의 크기축 차원에서는 아직도 컨티뉴어스한 다양한 값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산 시간이지만 아직은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 즉 양자화와 코딩,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신호가 두 가지의 상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이와 로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이산적이지만 또 역시 양자화와 코딩 과정을 거쳐서 신호의 크기도 이산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산시간 디지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분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신호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신호인 것입니다. 주기 신호의 수학적 표현은 xt는 xt 플러스 t0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신호나 원래의 신호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t0만큼, 즉 한 주기 이동시킨다고 해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한 주기 이동시킨다고 해도 원래의 파형과 동일하게 겹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면 주기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 신호에서의 기본 주기는 일반적으로 T0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주파수 F0는 T0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 신호의 대표적인 예가 정연파 신호인 것입니다. 정연파 신호라는 것은 코사인 또는 사인 모양의 파형을 갖는 신호를 정연파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연파 신호는 수학적으로 xt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T 또는 사인 오메가 제로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진폭인 것입니다. 신호의 피크 밸류, 최대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메가 제로는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0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xt, 정연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정연파 0에서 t0까지가 한 주기인 것입니다. t0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0이기 때문에 2파이 f0분의 2파이는 곧 f0분의 1.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t0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주기 각 주파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또는 f0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주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f0는 t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연파 신호의 평균 전력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워는 항상 스퀘어 차원인 것입니다. 신호를 제곱한 후에 한 주기 적분하고 한 주기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연파인 경우에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리미트 t0를 무한대로 보내는 연산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기 평균을 구하면 모든 신호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분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신호가 에너지 신호인지 혹은 전력 신호인지 분류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의 에너지를 구한 경우, 에너지는 신호의 제곱을 적분하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구한 경우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면 유한한 값으로 산출된다고 한다면 그 신호는 에너지 신호인 것입니다. 에너지로 그 신호를 분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의 전력을 구한 경우 전력 파워는 신호의 제곱을 적분한 후에 주기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한 주기를 무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 전력을 구한 경우 그 값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면 유한한 값으로 산출된다고 한다면 그 신호는 전력 신호인 것입니다. 그 신호는 전력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나 전력 모두 스퀘어 차원, 제곱의 차원, 동일한 차원의 신호인 것입니다. 해석할 때 에너지 차원에서 해석할지 아니면 전력 차원에서 해석할지를 구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지속 시간이 유한하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신호인 것입니다. 지속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신호의 제곱을 적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무한대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또 지속 시간이 유한한 부분에서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호의 제곱을 적분한 값은 0보다는 클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에너지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인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인 경우에 에너지를 구하면 그 신호의 제곱을 계속 적분한 거기 때문에 무한대가 산출될 것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는 해석하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로 분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분리와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두 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가 에너지 신호인지 혹은 전력 신호인지 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너지 신호라면 그 신호에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력 신호라고 한다면 신호에 전력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A번 신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신호에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신호의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의 제곱을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가 양의 축상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의 축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분을 0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xt의 제곱, a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제곱은 a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는 것입니다. a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 xt의 제곱을 구한 것입니다. 이퀄 적분하면 a제곱은 상수인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2t를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적분은 마이너스 a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t, exponential 마이너스 2t의 적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그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a자승이 곱해진 것입니다. 적분 구간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먼저 무한대를 t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exponential t 대신에 무한대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는 exponential 무한대분의 1,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값도 역시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에 거 대입한 거 빼기 밑에 거 대입한 거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것입니다. 플러스로 바뀐 것입니다. 0 대입하면 exponential 0승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한 결과는 2분의 a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구했는데 그 에너지가 유한하게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A번 신호는 에너지 신호이고 그 에너지 값은 2분의 a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예제 2의 1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번 신호의 전력, 즉 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신호의 제곱을 적분한 후에 주기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번 신호는 비주기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기를 무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식에 따라서 전력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분의 1의 인테그럴 음의 영역은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0에서 2분의 t까지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t는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호 xt의 제곱, a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제곱, a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는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는 것입니다. a 제곱 그대로 온 것입니다. 제로에서 2분의 t까지가 적분 구간입니다. 계산한 결과를 t로 나누어 준 후에 다시 t는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값 t 대신에 2분의 t를 대입한 값에서 t 대신에 0을 대입한 값을 빼면 이 t분의 a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분의 a 제곱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는 에너지 신호이지 전력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B번 신호가 에너지 신호인지 또는 전력 신호인지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번 신호의 에너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신호의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신호가 A인 것입니다. A의 제곱은 A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A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0에서 무한대까지는 a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신호값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a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는 것입니다. a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를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곱 적분하면 a 제곱 t가 되는 것입니다.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입니다. 0을 대입하면 0이 될 것입니다. 적분구간 하안값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 a제곱 t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이 무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값에 관계없이 그 값은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신호는 아닌 것입니다. 에너지로는 분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영역에서 a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적분한 제곱을 적분한 것은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균 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전력 P는 신호의 제곱을 적분한 다음에 주기로 나누어주고 비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T를 무한대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0까지는 A 값을 가지기 때문에 A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0에서 무한대까지는 A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를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적분값은 위에서 우리가 적분해 봤지만 0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값만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a제곱 t를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0까지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을 계산하면 2분의 a제곱 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분의 1에 a제곱 2분의 t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값은 당연히 0이 된 것입니다. t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t를 무한대로 보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값은 2분의 a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 전력을 구했는데 유한한 값이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B번 신호는 에너지 신호가 아니라 전력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제 2의 평균 전력을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 개의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 개의 신호 모두 전력 신호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구하면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A, B, C번 모두 주기 신호인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 에너지를 구해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신호들의 에너지를 구해보면 우선 신호를 제곱하는 것입니다. 음의 영역은 모두 양의 영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신호를 제곱한 것을 적분하면 계속 주기 신호는 무한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모두 무한대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개의 신호 모두 전력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전력을 구하면 유한한 값이 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의 기본 연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기본 연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산은 타임 시프트입니다. 시간 축상으로 시프트 이동시키는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은 xt-t0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xt를 플러스 방향으로 t0만큼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y는 x제곱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y는 x-2의 제곱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물선 방정식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관련된 그래프인 것입니다. y는 x-2의 제곱은 y는 x제곱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y는 x제곱을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타임 시프트 연산에 관련된 수학적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xt가 주어진 것입니다. xt-1은 xt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것입니다. 또 xt 플러스 1은 xt를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타임 시프트 연산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본 연산은 타임 리버절인 것입니다. xt에서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 xt인 것입니다. x-t는 반전된 신호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y축을 기준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양의 영역이 음의 영역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0은 0이지만 1의 값은 마이너스 1의 값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x의 2는 x의 마이너스 2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임 스케일링 연산인 것입니다. xt에서 t 대신에 at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신호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 xt가 있는 것입니다. t 대신에 이 t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2인 경우입니다. 이 t를 대입하면 duration,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 즉 duration이 반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a가 2분의 1인 경우에는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즉 2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타임 스케일링 연산입니다. 다음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기본 신호와 자주 사용되는 신호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기본 신호는 유니트 스텝 펑션입니다.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니트는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을 정의하면 t가 0과 같거나 0보다 큰 영역에서는 항상 1의 값을 갖는 신호인 것입니다. t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신호를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줄여서 유니트 펑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인 신호인 것입니다. t가 0과 같거나 0보다 큰 영역에서는 항상 그 값이 1인 신호를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신에서 사용되는 기본 신호 두 번째는 유니트 임펄스 펑션입니다. 유니트 임펄스 펑션은 일명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델타 t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델타 펑션은 t가 0이 아닌 영역에서는 항상 그 값이 0인 신호인 것입니다. 델타 펑션은 가로안, 즉 t 값이 0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델타 제로 값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델타 펑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t가 0일 때만 그 값을 갖는 함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t가 0일 때 신호의 폭은 0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신호의 높이는 무한대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펑션의 면적은 1이 될 것입니다. 면적, 즉 델타 t를 마이너스 이필론에서 이필론까지, 이필론은 0보다 큰 것으로 가정한다면 0을 포함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0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0의 주변에서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 델타 펑션의 면적을 구하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의 적분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델타 펑션은 even 펑션, 우함수인 것입니다. 폭이 제로에 가깝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좌우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t는 델타 마이너스 t가 성립하기 때문에 even 펑션, 우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t1에서 t2, 이 범위는 0을 포함하는 범위인 것입니다. t1은 마이너스 값, t2는 플러스 값일 것입니다.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델타 t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xt, 델타 t를 t에 관해서 적분한 값을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델타 t는 t가 0일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t 대신에 0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x0, 델타 0, dt입니다. x0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가 x0 상수로 바뀐 것입니다. x0은 바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인테그럴 t1에서 t2까지 델타 0 dt, 델타 t dt.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0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니트 임펄스 펑션 델타 t로 표현되는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임펄스 함수의 성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스텝 펑션과 델타 펑션, 즉 임펄스 펑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라는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이라는 것은 제로 주변에서 제로점에서 항상 1로 급격하게 변하는 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니트 펑션을 미분하면 t가 제로일 때 무한대의 기울기를 갖는 것입니다. t가 제로일 때만 무한대의 기울기를 갖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가 제로일 때 그 크기가 무한대인 것. 물론 이러한 함수의 면적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 될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 펑션, 즉 임펄스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임펄스 펑션을 적분하면 유니트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을 이러한 신호로 가정할 경우에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폭은 마이너스 2분의 이필론에서 2분의 이필론으로 가정을 하면 이때 기울기는 가로가 이필론만큼 변할 때 세로는 1만큼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한다는 것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이 영역까지 기울기 값은 이필론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유니트 펑션을 미분하면 이상적인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임펄스 함수의 성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샘플링 프로퍼티인 것입니다. xt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값은 x0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델타 t, 임펄스 펑션은 t가 0일 때만 의미를 갖는 함수인 것입니다. t가 0이 아니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가 0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0인 것입니다. t가 0이 아닐 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x0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xt 델타 t 마이너스 t0에서 델타 t 마이너스 t0는 가로 안이 0이 될 때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즉 t가 t0일 때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t가 t0가 아니면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좌변 모두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 대신에 t0를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x t0 델타 t 마이너스 t0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펄스 함수의 특징, 셀렉팅 프로퍼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t에 델타 t를 곱한 함수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적분하는 경우에 델타 t에서 t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적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가 0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xt에서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0가 되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의 값입니다. 상수입니다.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x0입니다. 나머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델타 t dt.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의 적분은 1인 것입니다. 따라서 x0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xt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t0를 한 함수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역시 t가 t0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xt에서 t가 t0로 대체되면 xt0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t가 t0일 때의 값인 것입니다. 따라서 xt0를
적분 밖으로 끌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델타 t 마이너스 t0 dt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임펄스 펑션 즉 델타 펑션의 적분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t0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기본 신호 시누소디얼 펑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연파는 코사인 또는 사인의 형태로 변하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학적 표현입니다. A는 진폭인 것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2파이 f 제로 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A는 진폭, 오메가 제로 f 제로는 주파수, 그리고 파이는 의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연파는 항상 진폭과 주파수와 의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시킨 것입니다. 파이는 신호의 위치를 의미하는 파라메터인 것입니다.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파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의 진폭, 즉 최대값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진폭의 크기는 A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F0, 각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초당 F0만큼 변하는 것입니다. 1초에 변하는 사이클의 수가 F0개라는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는 0일 때 1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의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기 t0는 주파수의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f0분의 1 또는 오메가 0분의 2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을 오메가 0t로 표현하지 않고 t로 표현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하는데 오메가 제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오메가 제로 t 축으로 표현했으면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에서 기본 신호로 사용되는 exponential 펑션, 즉 지수함수인 것입니다. exponential 펑션은 수학적으로 xt는 c는 상수입니다. exponential st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C와 S가 모두 실수인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가 0보다 크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 exponential St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C가 되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 exponential St 곱하기 C 값은 C가 되는 것입니다. 지수함수 S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S가 0인 경우 exponential st는 1이 되기 때문에 C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값이 C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S가 0보다 작다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t, 3t 이러한 형태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라는 것은 감쇄한다는 것입니다. 지수 함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감쇄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t가 0일 때는 역시 이 값이 1이니까 c가 될 것입니다. t가 0일 때는 c가 되고 지수 함수적으로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감쇄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exponential 펑션 즉 지수 함수에서 xt는 c의 exponential st에서 c는 실수이고 s는 순호수, s는 j 오메가 제로인 경우입니다. xt가 c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즉 c는 실수이고 s를 j 오메가 제로 대입한 신호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xt는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오일러의 공식을 적용해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와 사인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 부분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이고 허수 부분이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함수가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로부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와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즉 복소 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에서 실수만 취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복소수 함수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2분의 1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에서 허수 부분만을 취하면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에서 허수 부분 이미지너리 파트만 취하면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두 개의 식을 연산하면 사인 오메가 제로 t 역시 복소지수 함수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xt는 c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즉 복소 지수 함수는 이와 같은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로 이론 교과목에서 상세하게 배운 내용일 것입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를 오일러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에서 오메가 제로 t의 물리적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3m,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길이가 아닌 것입니다. 오메가 제로 t는 코사인 5kg, 오메가 제로 t가 무게가 아닌 것입니다. 코사인이나 사인 뒤에 나오는 오메가 제로 t는 항상 각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사인 30도, 코사인 50도, 코사인 90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로 t의 차원은 항상 각도라는 것입니다. 오메가 제로 t를 각도 세타 t로 나타낸 것입니다. 길이가 c인 막대가 반시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각도가 바로 세타 t,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각도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소 지수 함수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를 페이저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ctangular pulse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ular pulse는 일명 구형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형에서 구는 사각 구자인 것입니다. 한자로 표현한 용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각형의 형태를 갖는 파형을 rectangular pulse, 구형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파이 t는 일정 영역에서 일정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갖고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파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만 1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만 1의 값을 갖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형파 파이 t는 유니트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ut 플러스 2분의 1은 ut, 유니트 펑션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유니트 펑션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킨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ut-2분의 1은 유니트 펑션을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유니트 펑션을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에서 이러한 신호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만 1의 값을 갖는 구형파가 되는 것입니다. 구형파를 a 파이 타워분의 t로 표현한 경우 구형파의 크기는 1이 아니라 a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형파의 크기는 a인 것입니다. 구간은 타워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타워에서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 2분의 타워까지, 그 구간이 타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라이앵귤러 펄스, 즉 삼각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형태를 갖는 파형을 삼각파 트라이앵귤러 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마 t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표현은 1-t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t가 -1에서 1인 구간에서만 1-t라는 값을 갖는 파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0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는 1일 것입니다. t가 0일 때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1-에서 시간을 빼기 때문에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t가 1일 때 1-1,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형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t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 값이 1이 되면 1-1,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삼각파가 되는 것입니다. 삼각파는 감마로 표현하는데 a 감마 타오분의 t로 표현하면 t가 0일 때의 값이 a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삼각파의 파형 타워라는 것입니다. 양의 영역 타워, 음의 영역 타워, 전체는 2타워인 것입니다. a 감마 타워분의 t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샘플링 펑션과 싱크 펑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펑션은 t분의 sin t의 형태로 표현되는 함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의 값은 t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0에 가까운 값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t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때 분모도 굉장히 작은 값이고 sin t 역시 작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sin 0도가 0이기 때문에 sin 굉장히 작은 값은 0에 가까운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t가 0일 때는 1의 값을 갖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t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값을 갖는 펑션을 샘플링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 t가 파이일 때, t가 2파이일 때, t가 3파이일 때, t가 파이, 2파이, 3파이일 때 주기적으로 0이 되는 것입니다. 사인 파형이 사인 180도 0인 것입니다. 사인 0도, 사인 360도 0도인 것입니다. 사인 파형이 주기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샘플링 펑션 역시 t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일 때 0이 되는 것입니다. 또 t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등일 때 0이 되는 것입니다. t를 파이 t로 대체해서 표현하면 싱크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싱크 펑션과 샘플링 펑션은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t 대신에 파이 t로 표현한 것입니다. 파이 t분의 sin 파이 t의 형태를 갖는 함수를 싱크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샘플링 파이 t라고 표현하면 동일한 것입니다. 샘플링 펑션에서 t 대신에 파이 t를 대입한 것을 싱크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 t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t는 1, 2, 3, 4 또 이 t도 마찬가지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정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굉장히 작은 값분의 작은 값이기 때문에 1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t가 1일 때 sin 파이는 sin 180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t가 2일 때 sin 2파이, sin 360도, sin 0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 0이 되는 부분의 축의 값이 1, 2, 3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펑션인 경우에는 축의 값을 파이, 2파이, 3파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함수에 파이를 썼기 때문에 축의 값을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0이 되는 값을 정수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형 시스템, 즉 리니어 시스템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부 과정 동안 학습하는 모든 시스템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 것입니다. 시스템의 시간 영역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석 및 설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모두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불변하는 시스템, 시불변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타임 베링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과 시스템 특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시불변 즉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타임 인베리언트에 관련된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T에 입력 XT가 인가되면 출력 YT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시스템 T에 XT-T0라는 입력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XT-T0는 XT를 플러스 방향으로 T0만큼 시프트 시킨 것입니다. 일정 시간 흐른 후에 동일한 입력 XT를 동일한 시스템 T에 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출력은 T라는 시간에 XT에 의해서 생성된 출력 YT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출력 YT가 출력되는데 단지 시간만 T0만큼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입출력 관계가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동일한 입력을 인가하면 동일한 출력이 나오는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선형성에 관련된 리니어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즉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non-linear 시스템은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 들어가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non-linear 시스템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니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니어 시스템은 중첩의 원리, 즉 슈퍼포지션 원리가 성립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첩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수개의 원인에 의한 결과는 각각의 원인에 의한 결과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수개의 입력에 의한 출력은 각각의 입력에 의한 출력의 결과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면 곧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인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리니어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에 x1t 플러스 x2t가 입력으로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의 원인에 의한 결과, 출력인 것입니다. x1t, x2t라는 여러 개의 입력에 의한 시스템의 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을 구할 때 각각의 입력에 의한 출력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x1t만의 출력, x2t만 인가됐을 때 시스템의 출력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입력에 의한 출력은 각각의 입력에 의한 출력을 서로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리니어 시스템인 것입니다. x1t만에 의한 출력 y1t와 x2t만의 출력 y2t를 더한 결과는 x1t 더하기 x2t라는 입력이 인가됐을 때 나오는 출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인가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인가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인과라는 의미는 원인과 결과, 즉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산출되는 시스템을 코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코절 시스템인 것입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 xt가 입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력이 인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t가 0보다 작을 때 출력이 생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출력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 HT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시스템을 코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T는 임펄스 레스폰스인 것입니다.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펄스 레스폰스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무한대보다는 작게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스템은 발산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는 수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시스템은 안정성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시간 영역 표현에서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병렬 회로를 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로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IST는 IRT 플러스 ICT가 될 것입니다. IST는 IRT 플러스 ICT. 저항 양단을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의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VCT와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최종 출력 전압도 VCT인 것입니다.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까지의 전압인 것입니다. 따라서 R분의 VC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캐패시터를 흐르는 전류 I는 C의 DT분의 V, 캐패시턴스 C의 DT분의 D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C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류원이 입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IST를 입력 XT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은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CT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VCT를 YT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XT와 YT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DT분의 DYT 플러스 RC분의 1 YT, C분의 1 XT가 되는 것입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는 항상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입력과 관련된 미분 방정식, 출력과 관련된 미분 방정식인 것입니다. 입출력 관계가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시간 영역 표현에서 임펄스 응답, 임펄스 레스폰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 레스폰스는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인 것입니다. 시스템의 임펄스 함수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 곧 HT, 임펄스 레스폰스인 것입니다. T라는 시스템의 임펄스 함수를 인가하는 것입니다. 임펄스 함수를 입력으로 인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 곧 HT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펄스 함수를 인가하면 나오는 출력이 곧 HT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임펄스 레스폰스가 되는 것입니다. 리니어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컨볼루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XT가 주어진 것입니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임펄스 레스폰스 HT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출력 YT는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XT 컨볼루션 H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타워 ht 마이너스 타워 d타워 xt와 ht를 알면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부터 출력 yt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수식의 물리적 의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컨볼루션의 성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XT 컨볼루션 HT나 HT 컨볼루션 XT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XT가 시스템에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력은 XT 컨볼루션 HT가 될 것입니다. 또 HT 컨볼루션 XT의 형태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XT라는 시스템에 HT가 인가될 때의 출력 YT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의 성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이 컨볼루션에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XT 컨볼루션 H1T를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와 H2T를 컨볼루션하는 것이 자변인 것입니다. XT가 H1T와 컨볼루션되고 그 결과가 다시 H2T와 컨볼루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은 H1T와 H2T를 먼저 컨볼루션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XT가 입력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XT를 컨볼루션하는 것입니다. H1T와 먼저 H2T를 컨볼루션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XT가 인가되었을 때 나오는 출력 YT는 서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배 법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에서는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H1t와 H2t를 플러스한 결과와 XT를 컨볼루션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HT는 H1t 플러스 H2t인 것입니다. 두 개를 더한 결과에 XT를 인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H1t 플러스 H2t 컨버전 XT가 결국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좌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산은 XT 컨버전 H1t 플러스 XT 컨버전 H2t로 연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이 인가되면 XT 컨버전 H1t라는 출력과 XT 컨버전 H2t라는 출력을 서로 더하면 나오는 출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컨버전에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모두 성립하는 것입니다. 컨버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인가되는 입력 XT가 주어진 것입니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임펄스 레스폰스 HT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출력 YT는 XT와 HT의 컨버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YT는 XT 컨버전 HT가 되는 것입니다. 컨버전의 정의식입니다. Y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타워, HT 마이너스 타워, D타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버전의 물리적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컨버전 수식 보지 않고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Y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타워, HT 마이너스 타워, D타워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입력 XT를 델타 T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XT를 델타 T로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임펄스 함수가 입력되는 것입니다. XT가 델타 T이기 때문에 X타워는 델타 타워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델타 타워 HT-타워 D타워에서 델타 타워 즉 임펄스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 함수인 경우에는 타워가 0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이 아니면 이 항은 0이 되기 때문에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워를 0으로 처리하면 HT-타워는 HT가 되는 것입니다. HT는 타워에 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HT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타워, D타워 즉 임펄스 함수를 적분한 값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T가 되는 것입니다. 입력을 임펄스 함수로 하면 그때 나오는 출력은 곧 HT,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라는 것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컨버전의 물리적 의미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의 정의식입니다. XT 컨버전 H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타워 HT 마이너스 타워 D타워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마이너스 타워 H타워 D타워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컨버전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XT와 HT를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X타워 대신에 H타워, X를 H로 바꾼 것입니다. HT-타워를 XT-타워로 생각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과정 두 번째 수식을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T-타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XT-타워를 구하기 위해서는 X-타워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X-타워인 것입니다. XT, X-T의 관계는 서로 반전 관계인 것입니다. X타워, X-타워도 역시 반전 관계, 반전을 홀딩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먼저 반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XT-타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XT-타워는 X-타워-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식은 시프트 연산인 것입니다. X-타워가 플러스 방향으로 T만큼씩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입력이 지금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입력이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xt-타워를 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h타워와 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xt-타워와 h타워를 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곱해주는 연산을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분 인테그레이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이 완성된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과정 폴딩 입력을 뒤집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력이 시스템에 계속 인가되는 것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XT와 HT가 곱해주는 연산, 멀티플리케이션, 최종적으로 인테그럴, 적분하는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홀딩, 디스플레이스먼트,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버전 연산 과정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XT가 주어진 것입니다. 임펄스 레스폰스 HT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X 마이너스 타워를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T가 타워로 바뀐 것입니다. XT가 X 타워로 바뀌는 것입니다. X 타워의 X 마이너스 타워는 입력 자체를 반전시킨 것입니다. 반전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반전시키는 이유는 타임축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에 제일 먼저 입력되는 입력은 t가 0일 때입니다. 다음 t가 1일 때입니다. t가 2일 때, t가 3일 때, t가 t1일 때의 순서대로 입력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력이 시스템에 인가되는 순서는 0일 때, t가 1일 때, t가 2일 때의 순입니다. 따라서 먼저 입력되는 것을 앞에다 배치하는 것입니다. 반전시킨다는 것은 t가 0일 때,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이러한 순서대로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x-타워 반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컨버전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연산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x-타워를 구한 것입니다. 폴딩 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입력이 인가되는 순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입력을 폴딩, 반전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xt-타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과정입니다. xt-타워는 x-타워를 플러스 방향으로 t만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입력이 시스템에 인가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쪽으로 인가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t가 0일 때 입력이 시스템에 인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t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입력이 시스템에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시스템 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물론 t가 0일 때, 0.1일 때, 0.2일 때 시간은 연속적인 컨티뉴스한 것입니다. t가 1일 때 입력이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입력이 인가된 것입니다. 시스템과 입력이 서로 컨버전 되어서 최종 출력이 산출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과정의 물리적 의미는 입력이 시스템에 순차적으로 인가된다는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컨버전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 연산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xt-타워를 폴딩과 디스플레이스먼트 연산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다음은 입력이 시스템에 인가될 경우에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를 곱해주는 멀티플리케이션, 즉 xt-타워 곱하기 h-타워를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t=0 제로라는 시간부터 시스템으로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일정 입력이 인가된 것입니다.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를 서로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아직 입력이 인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이 0이기 때문에 0인 것입니다. 입력 1과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를 곱해주면 곱해준 결과는 이 고동색 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라인에 의해서 시스템의 출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 즉 xt-타워, h-타워를 계산한다는 의미는 시스템에 지금 입력 xt가 인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과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컨볼루션 연산 과정에서의 마지막 연산, 인테그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폴딩, 디스플레이스먼트,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통해서 xt-타워 h 타워를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곱한 결과를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분한다는 것은 면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워 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h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타워로 축을 변환시키면 h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워가 된 것입니다. x 마이너스 타워를 표현한 그림인 것입니다. 입력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입력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아직 출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t니코로 0이라는 시간부터 출력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입력이 계속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인가된 것입니다. 입력이 인가된 경우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위에 고동색 라인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분인 것입니다. 적분. 적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구하면 t가 1일 경우에 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계속 입력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멀티플리케이션 되고 또 면적이 생성될 것입니다. 각각의 시간에서의 면적을 구하면 그 시간에서의 시스템의 출력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 결과에 의해서 출력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컨볼루션 정의식의 물리적 의미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입력이 인가되는 순서로 변환된 다음에 입력이 시스템에 계속 인가되고 시스템에 인가된다는 것은 시스템의 HT 임펄스 레스폰스와 같이 곱해준다는 것이고 최종 출력은 그 곱해진 부분의 면적을 구한다는 것이다 라는 물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xt 컨버전 ht가 출력 yt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제 2의 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입력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로 주어진 것입니다. 단 a는 0보다 큰 경우입니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유니트 펑션이 곱해졌기 때문에 t이코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 되는 것입니다. t가 0과 같거나 0보다 클 때만 존재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t가 0일 때는 exponential 제로승, t가 0일 때는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t가 무한대가 되면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펄스 레스폰스가 유니트 펑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임펄스 레스폰스가 유니트 펑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t가 0과 같거나 0보다 클 때만 1의 값을 갖는 신호가 유니트 펑션인 것입니다. 시스템에 이러한 입력이 지금 인가되는 경우에 컨버전에 의해서 출력 yt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컨버전 예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t, exponential 마이너스 at로 주어지는 함수와 유니트 펑션 ut의 컨볼루션을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컨볼루션 수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정의식 y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타워 ht 마이너스 타워 d타워인 것입니다. x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t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x타워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타워인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a타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는 유니트 펑션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ut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ht-타워는 ut-타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니트 펑션은 가질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인 것입니다. 가로 안이 0보다 작으면 0, 가로 안이 0과 같거나 0보다 크면 1이 되는 것입니다. t가 0보다 큰 경우이므로 타워가 0에서 t까지의 값을 가질 때만 유니트 펑션의 크기가 1이 되는 것입니다. 타워가 만약에 t보다 커진다고 한다면 가로 안이 음수가 되어서 유니트 펑션의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타워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 t까지입니다. 0에서 t까지만 1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은 곱하면 의미 없는 부분이므로
적분 구간만 0에서 t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t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 타워를 타워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1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 타워에 0에서 t까지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에 값 대입한 거에서 밑에 값 대입한 것을 빼면 위에 값 대입한 것이 마이너스 a분의 1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되는 것입니다. 타워 대신에 0을 대입한 것이 a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분의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컨버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출력인 것입니다. 출력을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0인 경우에 이 값은 1입니다. 1-1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t가 0일 때 0이 되는 것입니다. 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감쇄항이므로 이 값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0이 되고 1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즉 a분의 1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t가 커지면 커질수록 a분의 1에 가까워지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력과 유닛 펑션과의 컨볼루션은 이러한 출력이라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결과를 그림을 통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입력입니다. 임펄스 레스폰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XT와 HT의 컨볼루션을 구하는 수식인 것입니다. XT가 HT의 임펄스 레스폰스에 인가되는 경우로 생각해도 좋고 또 임펄스 레스폰스가 XT 입력에 인가되는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식을 적용할 때 X타워, HT-타워를 적용할 수도 있고 XT-타워, H타워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컨볼루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XT가 HT에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XT에 HT가 인가되는 경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XT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HT가 입력으로 인가될 것입니다. t가 0인 시간에 유니트 펑션, 폴딩된 유니트 펑션은 여기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겹치는 면적이 없는 것입니다. t가 0보다 커지면 겹치는 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겹치는 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t가 점점 커질수록 겹치는 면적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t가 이 지점에 오면 겹치는 면적은 거의 최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주어진 입력의 곡선이 0에 수렴하는 부분이므로 증가하는 면적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a분의 1로 수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t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계속 면적이 증가하지만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면적이 거의 일정한 것입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a분의 1에 수렴할 것입니다. 컨버전 결과를 그림을 통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컨버전 예제 2의 4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입력과 임펄스 레스폰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입력과 임펄스 레스폰스가 구형파로 주어진 것입니다. rectangular wave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구형파는 유니트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은 ut-ut-a인 것입니다. 구간이 a인 구형파인 것입니다. 임펄스 레스폰스 역시 구형파로 주어진 것입니다. ut-ut-b로 유니트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구형파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b이므로 b가 또 a보다 크므로 입력의 구간보다는 임펄스 레스폰스의 듀레이션, 시간 구간이 더 넓은 것입니다. 두 개, XT가 시스템에 입력되어서 컨버전 되어서 나오는 출력을 예측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폴딩하는 것이 첫 번째 연산일 것입니다. 폴딩하면 반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 이렇게 반전되어서 시스템으로 인가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t가 0인 부분입니다. 겹치는 면적은 0인 것입니다. 계속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겹치는 면적은 커지는 것입니다.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겹치는 면적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t가 a보다 커지면 이 간격을 넘어서면 완전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펄스 레스폰스에 입력이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겹치는 면적은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완전히 포함되어서 겹치는 면적은 일정한 것입니다. t가 b가 될 때까지 겹치는 면적은 계속 일정한 것입니다. 다시 겹치는 면적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t가 커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함으로 겹치는 면적은 작아지다가 t가 a 플러스 b가 되면 겹치는 면적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겹치는 면적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에서 a까지는 계속 겹치는 면적이 증가하다가 완전히 포함되고 난 이후에는 겹치는 면적이 일정하다가 다시 겹치는 면적이 감소하다가 t가 a 플러스 b가 되면 겹치는 면적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겹치는 면적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출력을 우리가 컨버션 수식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LTI 시스템, 즉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시불변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메모리 리스 시스템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출력 관계가 단순히 비례 관계에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yt는 kx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에 단순히 비례상수가 곱해져서 출력으로 나타나는 경우 메모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리스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으로 했을 때의 출력이 임펄스 레스폰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xt 대신에 델타 t를 대입하면 그때 입력을 델타 t로 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 임펄스 레스폰스 ht가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리스 시스템에서의 임펄스 레스폰스는 k 델타 t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주얼 시스템에서의 컨볼루션 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주얼 시스템이라는 것은 t가 0보다 작을 때 임펄스 레스폰스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시스템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수식입니다. y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타워 ht 마이너스 타워 d타워로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코절 시스템에서는 적분 구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다른 적분 구간으로 바꾸는 경우인 것입니다. ht 마이너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 마이너스 타워에서 t 마이너스 타워가 가로 안이 0보다 작으면 t가 0보다 작으면 이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적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t 마이너스 타워가 0보다 작은 조건은 타워가 t보다 커지는 조건인 것입니다. 타워가 t보다 커지면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t 마이너스 타워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만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분 구간을 이렇게 고절 시스템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은 이러한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러한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y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h타워 xt 마이너스 타워 d타워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h타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가 0보다 작으면 가로 안이 0보다 작기 때문에 h타워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0부터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로 적분 구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시스템,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임펄스 레스폰스를 적분한 값은 항상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보다 작다는 것은 시스템이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 시스템, 안전한 시스템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관함수, 즉 correlation function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rrelation function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cross correlation function과 auto correlation function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서로 다른 두 신호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 두 개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할 때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주어진 신호가 하나인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의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계산할 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신에서 시그널과 노이즈에 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시그널, 신호는 상관도가 매우 높은 신호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정론적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 t가 주어지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신호의 값은 불확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특정한 값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 t에서의 신호의 값은 항상 정해진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그널은 상관도가 높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이즈는 상관도가 굉장히 낮은 신호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랜덤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노이즈는 불규칙 신호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 t에서의 값이 정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가 불확실성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신호를 해석할 때는 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파라메타가 평균값 또는 분산 등인 것입니다. 노이즈는 상관도가 낮은 랜덤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주어진 두 개의 신호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척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결과를 C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신호를 XT와 각각 YT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신호의 상관성,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신호를 우선 곱해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곱한다는 것은 겹치는 부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신호가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신호의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곱해서 겹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겹치는 부분을 다시 적분한다는 것은 겹치는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곱한다는 것은 겹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겹치는 면적이 크다는 것은 두 개의 신호가 굉장히 유사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정의는 C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yt, dt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곱한 것을 다시 적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xt와 yt가 만약에 동일한 신호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관성은 크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xt는 t가 0에서 2까지 존재하고 yt는 t가 4에서 6까지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신호는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곱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가 존재하는 시간 간격, 즉 듀레이션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한 파형의 신호라도 유사성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의 신호 중에 하나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겹치는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T는 고정시켜 놓고 물론 YT를 고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YT를 타워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타워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이고 타워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를 고정시켜 놓고 또 다른 신호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두 신호의 상관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RXY 타워가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정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에서 두 개의 신호를 곱한다는 것은 제곱 즉 스퀘어의 차원인 것입니다. 에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XT와 YT 모두 에너지 신호인 경우에는 두 개의 신호를 곱한 후에 적분한 결과 항상 파이나이트하게 유한하게 산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신호가 아닌 경우 XT와 YT가 전력 신호인 경우에는 두 개의 신호를 곱한 에너지를 구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신호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RXY 타워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YT 플러스 타워 DT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력 신호인 경우에는 두 개의 신호를 그대로 곱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전력의 차원에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력 신호인 경우에는 RXY 타워는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한 주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xt, y, t 플러스 타워 dt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t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기에 관해서 두 개의 신호를 곱한 결과를 적분한 것을 한 주기로 나눈다는 것은 평균 전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한 주기를 무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부분을 빼면 이 부분은 주기 신호에 관련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에서는 주어진 신호가 두 개인 것입니다. 두 신호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식은 RXY 타워, X와 Y 간의 코릴레이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YT 플러스 타워 DT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서는 주어진 신호가 하나인 것입니다. 특정 신호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T, YT가 아니라 XT, XT가 되는 것입니다. YT 플러스 타워를 XT 플러스 타워로 대체해야 될 것입니다. 또 RXY 타워, 즉 X와 Y 간의 상관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신호 X 내에 포함된 시간적 특성 R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상관함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RX 타워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플러스 타워 D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XT 곱하기 XT 플러스 타워를 계산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스퀘어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XT가 에너지 신호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구하면 결국은 무한대보다는 작게 될 것입니다. 발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신호인 경우에는 그대로 에너지 차원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 신호의 제곱을 구한다고 해서 발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XT가 에너지 신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상관함수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상관함수는 항상 이분 펑션, 오함수라는 것입니다. 좌우 대칭함수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RX 타워는 RX 마이너스 타워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영역의 신호와 플러스 영역의 신호가 서로 좌우 대칭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곱한다는 것은 즉 하나의 신호지만 하나의 신호의 제곱을 계산한다는 것은 항상 스퀘어의 차원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영역이 플러스 차원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또 타워 값을 좌우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화시키면서 좌우로 이동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RX 타워는 RX 마이너스 타워가 성립하는 우함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타워가 제로인 경우에는 xt 곱하기 xt가 되는 것입니다. x제곱 t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x제곱 t를 적분한 것은 그 신호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xt를 제곱한 것에 적분한 것은 그 신호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인 경우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결과는 그 신호의 에너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일 때가 가장 클 것입니다. 동일한 신호 두 개를 그대로 곱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신호에서 하나의 신호를 타워만큼 이동시키면 굳이 마주치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워가 0일 때가 가장 최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 신호의 자기상관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신호 XT가 전력 신호인 경우에 XT 곱하기 XT 플러스 타우를 계산한 다음에 적분하면 그 값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신호 XT가 전력 신호라고 한다면 평균 전력의 개념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XT 곱하기 XT 플러스 타워를 한 주기 적분한 다음에 한 주기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주기를 무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상관 함수에서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부분만 빼면 되는 것입니다. 전력 신호의 자기상관 함수, 에너지 신호의 자기상관 함수와 동일할 것입니다. 자기상관 함수의 성질, 전력 신호의 자기상관 함수도 역시 Rx 타워는 Rx 타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이분 펑션이라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인 경우입니다. Rx 제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인 경우 x제곱 t가 되는 것입니다. x제곱 t가 되는 것입니다. x제곱 t를 한 주기 적분한 다음에 다시 한 주기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평균 전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타워가 제로일 때의 오토 콜레이션 펑션 값을 계산하면 그 신호의 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질 것입니다. Rx 타워에서 타워가 0일 때의 값이 가장 최대값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 XT가 피어리어딕 주기 함수라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Rx 타워 역시 주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관련된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T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신호의 구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신호를 제곱해서 적분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한 값, 즉 무한대가 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신호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라는 것이 예제 2의 5번 문제인 것입니다. 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x 타워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플러스 타워 DT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XT 주어진 신호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다음 XT 플러스 타워를 곱해줄 것입니다. XT를 타워만큼 이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XT를 먼저 이 부분에다 위치시키겠습니다. XT를 이 부분에다 위치시키면 XT의 시작값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L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XT의 구간이 L이기 때문에 XT를 이 부분에다 위치시키면 여기는 마이너스 L인 것입니다. L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L인 위치에서는 겹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XT 플러스 타워는 XT를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겹치는 면적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겹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0의 위치에 왔을 때 0의 위치 XT 플러스 타워가 0의 위치에 왔을 때 겹치는 면적이 가장 큰 것입니다. 0의 위치에 왔을 때 겹치는 면적이 가장 큰 것입니다. 다음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는 겹치는 면적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겹치는 면적이 작아지다가 L의 지점에 오면 겹치는 면적이 이제부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L일 때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의 신호값을 갖는데 그 신호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일 때의 값, 0일 때의 값은 A제곱 L이 되는 것입니다. 0일 때의 값은 X제곱 T를 적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X제곱 T는 X제곱 T인 것입니다. A제곱의 T값은 L 구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A제곱 L이 되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인 경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가 0인 경우에는 XT 곱하기 XT를 적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구간은 0에서 L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0에서 L까지 X제곱 T DT가 되는 것입니다. X제곱 T는 XT는 A이기 때문에 A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A제곱 DT 적분하면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A제곱 L이 되는 것입니다. 0일 때의 오토콜리션 펑션 값은 A제곱 L이 되는 것입니다. 예제 2의 6
전력 신호의 자기상관 함수를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기 신호인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구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 신호인 것입니다. 전력 신호의 자기상관 함수를 구하는 수식인 것입니다. Rx 타워는 t0분의 1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분의 t0에서 2분의 t0까지 xt 곱하기 xt 플러스 타워 dt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력 신호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결과인 것입니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 관련된 예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t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로 주어진 것입니다. 정연파인 것입니다. 정연파인 경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구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신호 xt는 전력 신호인 것입니다. 전력 신호의 자기상관함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Rx 타워는 t0분의 1에 인테그럴 2분의 마이너스 t0에서 2분의 t0까지 xt 마이너스 타워 dt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xt 대신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t는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인 것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2파이 f0를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xt 마이너스 타워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t 대신에 xt에서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워를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워를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워 플러스 세타 dt가 되는 것입니다. 코스 A, 코스 B의 형태로 수식이 표현된 것입니다. A 제곱은 앞으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A, 코스 B 2분의 1에 코스 A-B 코스 A-B를 하면 오메가 제로 T, 오메가 제로 T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타워만 남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오메가 제로 타워 남는 것입니다. 코스 A-B 플러스 코스 A 플러스 B 코스 오메가 제로 T, 오메가 제로 T, 2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타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타워 세타 더하면 플러스 2세타로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분에서 두 번째 항을 적분한 결과는 두 번째 항은 정연파인 것입니다. 주파수가 2 오메가 제로로 바뀐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상인 것입니다. 정연파인 경우에 주파수나 의상에 관계없이 한 주기 적분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분의 a 자승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타워만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t와 관계없는 상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2분의 a 자승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하고 마이너스 2분의 t0에서 2분의 t0까지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분한 결과는 2분의 a 자승 코사인 오메가 제로 타워 t0가 될 것입니다. t0, t0분의 1 상쇄되고 2분의 a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타워만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상관 함수는 세타 의상과는 항상 무관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이므로 주기신호의 자기상관 함수 역시 주기신호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타워가 0인 경우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2분의 a 자승이 되는 것입니다. 2분의 a 자승은 신호의 평균 전력, 타워가 0일 때이므로 신호의 평균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의 평균 전력은 2분의 a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호의 오토콜리레이션 펑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토콜리레이션 펑션을 구하는 연산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박 신호로부터 심박수를 추출하는 부분에 응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특정 신호를 감지하는데 오토콜리레이션이 응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잡음 제거에 응용되는 분야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오토콜리레이션 펑션 값인 것입니다. 신호에 보통 포함되는 노이즈, 랜덤 시그널의
오토콜레이션 펑션 값입니다. 신호와 잡음이 합해진 신호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호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포함된 잡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호의 오토콜레이션 펑션과 신호와 잡음의 합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차이를 구하면 그 차이로부터 이러한 잡음의 형태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의 형태를 알아내면 이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면 원래의 신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잡음을 제거하는 매치드 필터 설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